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의 전직 공무원입니다.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정년까지 2년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했죠. 그때만 해도 3억이라는 퇴직 일시불이 제 손에 들어오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깊은 후회에 빠져 있습니다. 그 3억이 6개월 만에 거의 바닥나 버렸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범죄에 연루되어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퇴직 당일 동료들이 준비해준 작은 송별회가 있었어요. 30여 년간 함께 일한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 과장님, 이제 진짜 자유의 몸이시네요. 부럽습니다. 저희도 빨리 따라가고 싶어요. 그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제게는 무척 자랑스러웠죠. 퇴직금 3억 원이 통장에 찍힌 순간의 그 짜릿함이란 평생 모아본 적 없는 거액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살아보자.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어요. 우리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걱정 마. 3억이면 월 이자만 해도 몇백씩 나올 텐데. 첫 한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늦잠을 자고 오후에는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죠. 평일 낮에 영화관에 가서 한산한 극장에서 여유롭게 영화를 보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요. 그때만 해도 3억은 든든한 배경이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퇴직 2개월째부터였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김모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형, 축하한다. 소문 들었어. 퇴직금 꽤 받았다며? 김 씨는 저보다 2살 많은 선배였는데 몇 년 전에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요즘 사업이 어때? 그게 말이야,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연락한 거야. 우리는 강남의 한 호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씨는 평소보다 훨씬 번쩍번쩍한 옷차림이었어요. 수입차 열쇠를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는 모습에서부터 뭔가 달라 보였죠. 형, 보다시피 나 요즘 좀 잘 나가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건데? 건강기능식품이야. 그런데 이게 보통 건강식품이 아니라고. 김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그럴듯한 회사 로고와 함께 각종 인증서 같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일본에서 개발된 특허 기술로 만든 건데 효과가 정말 대단해.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솔깃했어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고 있다는 말,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는 말.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야? 형이니까 그렇지. 우리 몇 년 알고 지낸 사이잖아. 혼자만 잘 살 수는 없지. 카페를 나오면서 김 씨가 건넨 명함에는 글로벌 헬스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여보, 그런 거 조심해야 해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 아니야, 김 씨는 내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며칠 뒤 김 씨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사무실로 와보라고 하더군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10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꽤 그럴듯해 보였어요. 유리로 된 회의실, 깔끔한 책상들,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장과 인증서들. 직원들도 10명 정도 되어 보였고 모두들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때 형? 제대로 된 회사지? 김 씨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대는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보였죠. 모두 형과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야.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회의가 시작되자 김 씨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들은 놀라웠어요. 월 수익률 15%, 연수익률 180%. 지금까지 손실을 본 투자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안의 사람들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최소 투자금이 얼마나 되는 거야? 제가 물었더니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최소가 5천만 원이야. 하지만 형 같은 경우는 특별히 3천만 원부터도 가능해. 3천만 원. 3억 중에서 10분의 1이니까 그리 큰 부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여보, 절대 안 돼요.
그런 돈 벌기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김 씨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알아?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돈 문제는 별개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다음 날 김 씨에게 연락해서 3천만 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야, 형. 한 달 뒤에 수익금 보고 깜짝 놀랄걸? 투자 후 한 달이 지나자 정말로 450만 원의 수익금이 들어왔어요. 월 15%의 수익률. 김 씨의 말이 맞았던 거죠.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어때, 내 말이 맞았지? 이제 믿어? 아내도 놀란 표정으로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이게 계속될까요? 두 번째 달에도 4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 더 투자하고 싶어? 그럼 5천만 원으로 늘려보는 게 어때?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자 월 수익은 1,2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8천만 원 투자로 월 1,200만 원 수익.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 씨, 나 전 재산을 여기에 투자하고 싶어. 전 재산? 형, 그건 좀. 왜? 위험한 거야? 위험하다기보다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도 있잖아. 하지만 저는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3억 전액을 투자하면 월 4,50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는 계산이었거든요. 연간 5억 4천만 원. 이렇게 되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였죠. 아내는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한다는 게 말이 돼요? 당신은 몰라. 이런 기회가 흔히 오는 게 아니야. 그래도 너무 위험해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려고요?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수익금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에 찼어요. 결국 퇴직 3개월 만에 남은 2억 2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김 씨도 처음에는 말렸지만 제가 강력히 요구하자 받아들였죠. 형이 그렇게 원한다면. 하지만 책임은 형이 지는 거야. 첫 달에는 정말로 4,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내도 이제는 놀라워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되는 거였네요. 미안해요. 그러게 말야. 내가 언제 잘못한 적이 있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김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찾아가 보니 사무실 문에는 임대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일주일 전에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연락처를 아시나요? 모릅니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김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른 투자자들과 연락을 취해보니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을 때의 그 기분이란.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3억입니다. 3억요? 전액을 투자하신 건가요? 경찰관의 놀란 표정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 회수율은 평균 10% 미만입니다. 경찰관의 말에 머리가 띵해졌어요. 3억 중에 3천만 원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나머지 돈은 영영 못 받는 건가요?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그토록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아내는 제 얼굴만 봐도 상황을 짐작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죠. 35년간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집에 검찰청에서 출두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피의자 조사 출석 통지서라는 글씨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아내도 통지서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검찰청에 출석해보니 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다단계 사기 조직에서 총판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피의자는 김모 씨와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도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검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제가 김 씨에게 소개해준 지인들이 10명도 넘었던 거죠. 퇴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박모 씨의 소개로 투자했다고 진술한 피해자가 13명입니다. 소개는 했지만 저도 속은 거잖아요. 문제는 제가 김 씨로부터 받은 소개비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때마다 100만 원씩 받았던 돈이 총 1,300만 원. 이것이 공모의 증거로 해석되고 있었어요. 피의자는 이 돈을 소개비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대가로 봐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어요.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갔을 때의 기분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변호사비는 얼마나 드나요? 이런 사건은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또 다른 거액이 나가는 거였죠.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아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억을 사기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더욱 참담한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제가 소개해준 지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따지기 시작했거든요. 박형, 형이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당한 거라고요. 그럼 형도 당했다면서 왜 우리한테는 계속 권했던 거예요?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그 사기 사건에 연루된 박씨래. 공무원 출신이 그런 짓을 하다니. 귓속말 소리가 마치 확성기로 하는 말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혈압이 높아져서 병원에 가니 의사가 경고했어요. 이런 상태로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첫 번째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의 그 무거운 공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방청석에는 피해자들과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피고인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검사의 논리는 치밀했어요. 제가 받은 소개비, 지속적인 피해자 모집 행위,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 출신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신뢰도 조작. 재판은 6개월간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비로 4천만 원이 나갔고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생활비까지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자가 되는 건 피할 수 없었어요. 사회봉사명령 200시간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달려들었어요. 피고인께서는 퇴직금 3억을 모두 잃으셨다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공무원 출신으로서 시민들에게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제 사진이 크게 실렸어요. 퇴직금 3억 날린 전직 공무원, 다단계 사기 가담으로 집유 선고. 아내가 신문을 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 통장 잔고는 500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집행유예 중이라 재취업도 쉽지 않고 설사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전과자라는 딱지가 따라다닙니다.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일터로 나서야 하는 아내를 보면 죄송하기만 합니다. 사회봉사를 하러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 아저씨, 무슨 일로 봉사 오셨어요? 그냥.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마주칠 때가 가장 힘들어요. 박 과장,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부럽다. 퇴직금도 꽤 받았을 텐데. 그들은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를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자꾸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았다면 어땠을까? 월 1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었는데. 탐욕을 부리지 않고 안전하게 예금에만 넣어둬도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김 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아내는 가끔 제 손을 잡으며 말해요. 여보, 이제라도 새 출발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62세의 전과자가 새 출발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사회의 시선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며칠 전부터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예전 공무원 월급의 반도 안 되지만 그래도 소중한 돈입니다. 식당 사장님은 제 과거를 모르세요. 아저씨 일 깔끔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단순한 칭찬이지만 오랜만에 듣는 긍정적인 말이라 기분이 좋았어요. 지난주에는 피해자 중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70대 할머니셨는데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5천만 원을 잃으셨다고 하더군요. 박 씨 원망하지는 않아요. 당신도 피해자인 걸 아니까. 할머니의 이해하는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일기를 써요. 제 잘못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보기 위해서죠.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절실히 깨달았어요. 35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을 단 몇 달 만에 날려버렸으니까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그래도 건강하잖아. 손발이 멀쩡하니까 뭐라도 할 수 있어. 아내의 긍정적인 말에 힘이 나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김 씨가 검거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해외로 도피했다가 붙잡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돈은 대부분 빼돌린 상태라 피해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도 처벌은 받아야죠. 지금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는 반대했었거든요. 여보, 그런 일에 손대지 마세요. 그때 아내 말을 들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은 없었을 거예요. 퇴직금 3억을 받고 6개월 만에 이런 상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결국 더 큰 손실을 가져왔어요. 범죄에 연루되어 전과자가 되고 사회적 신뢰를 잃고 경제적으로도 바닥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제가 선택한 길이고 그 결과도 제가 감당해야 하니까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면서 조금씩 다시 일어설 거예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며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전 재산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탐욕은 결국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 35년 공무원 생활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는 성실함이었는데 퇴직과 함께 그 가치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몇 주 전에는 옛 동료가 찾아왔어요. 박 과장 신문에서 봤는데. 많이 힘들지? 응, 좀 그렇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그의 따뜻한 말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한때는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아들과 딸에게는 아직 정확한 상황을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 언젠가는 말해야겠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네요. 자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거든요. 요즘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차로만 다녔던 길을 걸어보니 새로운 게 많이 보이더군요. 길가에 핀 꽃들,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저처럼 나이 든 분들도 있고 젊은 아르바이트생들도 있고. 아저씨는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되셨어요? 젊은 직원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이런 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군요.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 마치 제 인생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힘들고 단조롭지만 그래도 정직한 노동이잖아요. 며칠 전에는 법무부에서 사회봉사 확인서를 받아왔어요. 200시간 중 150시간을 채웠다고 하더군요. 주로 공원 청소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했어요. 처음에는 창피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람을 느껴요.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만난 할아버지가 계세요. 80대 중반이신데 혼자 사시거든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밥 먹어요. 그분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도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우울해하고 원망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보다 더 긍정적이에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밑바닥 인생을 경험해보는 거네요. 그게 좋은 거야?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인생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변호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김 씨 사건에서 일부 피해금 회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많지는 않겠지만 500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억 중에 500만 원이니까 2% 미만이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요즘은 도서관에 자주 가요. 경제나 투자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고 있어요. 분산 투자, 위험 관리, 감정적 투자의 위험성.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알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한 권의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요.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욕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너무 늦게 깨달은 진리네요. 집에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을 때가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에요. 오늘 식당에서 어땠어? 괜찮았어. 사장님이 일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 다행이네요. 우리 이제 정말 검소하게 살아야겠어요. 예전에는 외식을 자주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직접 해 먹어요. 아내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요. 여보, 이 정도면 웬만한 식당보다 맛있는데? 그러게요.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며칠 전에는 큰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버지, 요즘 뭔가 다르신 것 같아요. 뭐가? 더 차분해지신 것 같고, 뭔가 깊어지신 느낌이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군요.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결국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놀라더니 나중에는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들의 이해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요즘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건강이에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매일 아침 30분씩 운동하고 금연도 성공했어요.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있고요. 식당에서 만난 사장님이 좋은 분이에요. 아저씨, 나이도 있으신데 이런 일 하시기 힘드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라 좋아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언제든 일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피해자 모임에 다녀왔어요. 같은 사기를 당한 분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우리 모두 힘내요. 이런 일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도 다른 피해자들처럼 희망을 가져야겠어요. 맞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내의 격려에 힘이 났어요. 요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껴요.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잠자리, 건강한 몸.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는 동네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요즘 자주 뵙네요. 이 동네 사신 지 오래됐나요? 네, 10년 정도 됐어요. 그동안 인사도 못 나눴네요. 반가워요. 작은 인사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5년 안에 빚을 모두 갚고 10년 안에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는 것. 큰 꿈은 아니지만 제게는 소중한 목표예요. 아내와 함께 계획을 세우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이번에는 정말 착실하게 살아요. 그럼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검소하게 살면서 조금씩 모아나가요. 며칠 전에는 옛 직장 후배가 연락을 줬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응, 잘 지내고 있지? 네, 선배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솔직하게 상황을 말했더니 놀라면서도 격려해 주더군요. 선배님 같은 분이면 충분히 다시 일어서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후회보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3억이라는 큰 돈을 잃었고 전과자가 되었고 사회적 신뢰도 잃었지만 대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가족의 소중함, 건강의 중요성, 정직한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돈을 잃고 나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의 삶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62세의 전과자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건 분명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서 조금씩 다시 일어서겠어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전 재산을 걸지는 마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 특히 가족의 조언은 꼭 들어보세요. 저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들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3억 원을 받고 6개월 만에 이런 상황이 된 제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직 포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